밤 10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심장부. 용산의 국방부청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방은 국가안보의 중추이자 군서열 1위의 권위가 서려 있는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한반도 전술 지도와 수많은 모니터들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꺼지지 않는 긴장감을 대변하고 있었다. 박진우 대장은 책상에 놓인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에서 잠시 눈을 뗐다. 그의 4개의 별이 박힌 전투복 어깨 견장은 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올해로 56. 군에 몸담은 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얼굴에는 강직함과 냉철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예리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지휘관의 관록을 보여주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동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잠수함의 비정상적인 기동에 관한 기밀 보고서였다. 수십만 장병의 목숨과 국가의 운명이 그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었다. 그는 보고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듯 읽어 내려갔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번뇌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복잡한 전술 기호와 암호문으로 가득한 책상 위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고 있는 물건이었다. 10년 전 아들이 중학생일 때 함께 갔던 설악산 등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군복을 벗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어색하면서도 아버지의 어깨에 살짝 기댄 채 웃고 있는 아들, 박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준,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박진우의 강철 같던 얼굴에 희미한 균열이 일었다. 아들은 지금 강원도 최전방,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27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스스로 가장 험한 곳을 자원한 아들이었다. 그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아버지로서의 걱정은 어쩔 수 없었다. 한 달 전쯤 받았던 아들의 편지를 떠올렸다. 언제나처럼 씩씩하고 담담한 어조였지만 행간에 미묘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너무나도 간결했고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듯한 느낌. 마치 누군가의 검열을 의식하는 사람처럼. 글자 하나하나에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그때는 그저 군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탓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편지의 건조한 문장들이 마음에 걸렸다. 동해의 차가운 바닷속을 떠도는 잠수함보다 아들이 있는 그곳, 겨울에 초입에 들어선 최전방의 혹독한 추위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다. 잘 지내고 있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생과 사의 경계에서 갈고 닦은 지휘관의 직감이었다.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려 책상의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아이 소령. 예, 의장님 부르셨습니까? 곧바로 스피커를 통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유능한 부관이인 이강석 소령이었다. 헬기 준비에 30분 내로 이륙한다. 알겠습니다. 행선지는 어디로 준비하겠습니까? 서해 작전사령부입니까? 이강석 소령은 당연히 현안인 북한 잠수함 관련 문제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박진우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아니, 강원도 27사단 3대대 비무장지대 인근 전방 감시 초소다. 예, 27사단 말입니까? 혹시 사전 협의된 시찰 일정이었습니까? 이강석 소령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합참의장의 시찰은 최소 몇 주 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것도 일가의 대대급. 그것도 최전방 지피를 예고 없이 방문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비공식 방문이다. 사단장에게도 연락하지 마. 현장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대대장에게만 통보한다.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강석 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난 5년간 박진우를 보좌하며 그는 의장의 결정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합참 직할 헬기 부대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30분 후 국방부 옥상 헬리패드에서 육중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어둠을 가르며 이륙했다. 서울의 불빛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졌다.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자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기내를 채웠다. 박진우는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의 행동이 과민 반응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아들은 그저 힘든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내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오히려 원칙을 지키려는 아들의 군 생활에 누를 끼치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 억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합참의장 박진우가 아닌 아버지 박진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아들이 입대하던 날을 떠올렸다. 훈련소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아무 말 없이 격려를 붙여주었다. 몸 건강히 다녀오너라. 그 짧은 한마디에 담았던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헬기가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 위를 날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어둠에 잠긴 산의 능선들 뿐이었다. 마치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듯한 고립감. 이런 척박하고 외로운 곳에서 아들이 매일 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터였다. 1시간 남짓 비행했을까? 이강석 소령이 조종색에서 연락을 받고 보고했다. 이장님, 10분 후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합니다. 지금 즉시 해당 부대 대대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그래. 박진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아래 어딘가에. 좁고 추운 막사 안에서 아들이 잠들어 있거나 혹은 차가운 철책을 붙잡고 어둠을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잠시 후 헬기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산골짜기 사이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방 감시 초소. 지피었다. 민간인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땅. 헬기 착륙을 위해 켜놓은 최소한의 유도등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곳이 군사시설임을 알리고 있었다. 쿵찬 하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헬기가 착륙했다. 이강석 소령이 먼저 문을 열고 내렸고 뒤이어 박진우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살을 내는 듯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서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바람이었다. 헬기 로터의 광풍이 잦아들자 사방에서 군홧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합참의장의 방문 소식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이 분명했다. 지프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와 멈춰섰고 허둥지둥 뛰어내린 중령 계급의 대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박진우 앞으로 달려왔다. 충성 대대장 김정수 중령입니다. 의장님께서 여기까지 어인일로. 대대장의 얼굴은 당황과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뒤로는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황급히 달려와 도열했다. 모두가 한밤중에 떨어진 날벼락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박진우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고 빛바랜 막사 건물, 곳곳에 벗겨진 페인트,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시설의 열악함.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간부들 뒤쪽으로 잠에서 막 깨거나 야간 근무를 위해 막사를 나서던 병사들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나 놀라움보다 설명하기 힘든 종류의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외부인의 등장에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듯한 분위기. 박진우의 시선이 한 병사의 눈과 마주쳤다. 그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박진우는 병사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공포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이곳의 공기는 단순히 추운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병적인 기운이 안개처럼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곳에 무언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대대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낮게 울려 퍼졌다.
안내하게 내 아들을 만나러 왔네. 삼소대 소속 박민준 일병,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이 아닌 한 아버지의 자격으로 뱉어낸 그 말은 부대의 인위적인 정적을 깨뜨리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대대장 김정수 중령의 안내를 받으며 막사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박진우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겨울밤의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얼음 조각 같았다. 발밑에서는 자갈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서걱거리며 울렸다. 부대 전체를 감싼 부자연스러운 침묵 속에서 그 소리는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길가에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은 힘없는 주황색 빛을 겨우 토해내고 있었다. 그 희미한 빛 아래로 드러나는 막사의 모습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은 하나같이 유령처럼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거나 피할 곳이 없으면 차라리 돌처럼 굳어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눈은 한결같이 바닥을 향해 있었다. 살아있는 인간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잘 짜인 연극 속의 소품들 같았다. 김정수 중령은 박진우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애썼다. 의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리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최소한의 준비라도 했을 터인데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이 덜 된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박진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면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기 말했다. 준비가 필요한 방문이었다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 차가운 한마디에 김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운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거는 대신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훔치며 그저 앞장서서 걸을 뿐이었다. 박진우의 시선은 그런 대대장의 뒷모습을 지나 막사 건물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훑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시찰이 아닌 적진을 분석하는 레이더처럼 움직였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기록되고 있었다. 마침내 생활관 건물 앞에 도착했다. 낡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복대는 당직 근무를 서던 병사 한 명이 굳어 있었다. 그는 합참의장의 별 4개를 확인하고는 거의 혼절할 듯한 표정으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일병 강태식. 시수고한다. 박진우는 짧게 답하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병사의 어깨가 경직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음을 느꼈다. 공포, 이곳을 지배하는 감정은 명백히 공포였다. 대대장이 복도 끝에 있는 생활관 문을 가리켰다. 박민준 일병은 저 3생활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당직 사관을 제지했다. 내가 직접 보겠다. 박진우가 직접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시스명 남짓한 병사들이 2층 침상에 누워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소동의 대부분이 깨어난 듯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들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대대장이 생활관 중앙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외쳤다. 박민준 일병 어딨나 즉시 관물대 앞으로.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 순간 2층 침상 구석에서 누군가 주섬주섬 몸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곧이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한 병사가 전투복 상의를 급하게 여미며 그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박민준이었다. 한 달 전 휴가 때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앳된 얼굴에 젖살은 온데간데 없고 광대뼈가 희미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핏기 없는 입술과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하며 경례를 붙였다. 일병 박민준.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어떤 반가움이나 놀라움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의무감과 무언가에 대한 깊은 두려움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박진우는 아들의 경례를 받으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전투복은 몸에 비해 헐렁했고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박진우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왼쪽 턱선 부근, 옷깃에 아슬아슬하게 가려진 부분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검붉은 멍 자국이 보였다. 박진우는 다른 장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들 나가 있도록. 아들과 잠시 조용히 얘기 좀 나누고 싶군. 예, 의장님. 하지만 김정수 중령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진우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다. 거역할 수 없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긴 눈빛이었다. 김중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는 다른 간부들을 이끌고 생활관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생활관 안에는 부자 사이의 어색한 침묵과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병사들의 긴장감만이 남았다. 박진우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면회실로 가지. 면회실은 막사 1층 구석에 있는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다. 낡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진우가 먼저 의자에 앉았고 민주는 여전히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그의 맞은편에 섰다. 앉아라. 괜찮습니다, 아버님. 앉으라고 했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주는 마지못해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였다. 박진우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나?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과서 같은 대답이었다. 박진우는 한숨을 참고 다시 물었다. 군 생활은 할만한가? 훈련은 힘들지 않고 선임들과는 잘 지내고. 예, 모두 잘해주십니다. 훈련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민주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는 얼굴에 제대로 붙지 못하고 경련처럼 떨렸다. 그는 대화 내내 무의식적으로 오른팔을 왼쪽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 미세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최전방이라 고생이 심한 모양이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들의 턱을 가리고 있던 옷깃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살짝 내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멍 자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노랗게 색이 바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며칠은 지난 상처였다. 이건 뭐지? 민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하며 아버지의 손을 피하려 했다. 아, 이거는 야간 침투 훈련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겁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이렇게 넓은 멍으로 남던가? 박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들의 눈동자 속에서 공포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민준아, 내 눈을 보고 다시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민준의 방어벽이 순간 허물어지는 듯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언가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헛기침 소리가 그의 말을 삼켜버렸다. 문 밖에서 누군가 엿듣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시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재갈이 그의 입을 막고 있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아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감히 자신의 아들을 건드린 놈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에 정수기 물을 따랐다. 목마를 테니 물이라도 한 잔 마셔라. 그는 컵을 아들 쪽으로 밀어주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컵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였다. 물을 잡기 위해 뻗은 손. 전투복 소매가 살짝 위로 밀려 올라가며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손목이 드러났다. 박진우의 숨이 멎었다. 아들의 손목에는 시계 자국도, 훈련으로 인한 상처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밧줄이나 끈 같은 것으로 강하게 결박당했다가 풀린 듯한 붉고 선명한 쓸린 자국이었다. 피부는 벗겨져 있었고 일부는 피멍이 들어 있었다. 며칠 되지 않은 아주 최근의 상처였다. 훈련 중에 넘어지거나 긁혀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절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의 흔적,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가해진 상처였다.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아들의 수척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숨기려 했던 턱의 멍, 그리고 지금 눈앞에 드러난 손목의 끔찍한 흔적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집단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박진우의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합참의장이라는 이성적인 가면 뒤에서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원초적인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려 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싶었다. 책임자들을 모조리 끌어내 그들의 군복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수십 년간 다져온 극도의 자제력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들끓는 용암 같은 분노를 이성의 차가운 얼음장 밑으로 억지로 눌러 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걱정과 슬픔으로 흔들리던 아버지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냉혹한 저기를 품은 지휘관의 눈빛만이 남았다. 그는 아들의 손목에서 시선을 떼고 창백하게 질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했다. 알겠다. 더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는 아버지의 차분함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은 고요한 심연과 같았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하마.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서열 1위가 내리는 사형선고이자 이 부패한 왕국을 뿌리째 뒤흔들겠다는 엄중한 선전포고였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면회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자.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김정수 중령과 다른 간부들이 화들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무표정한 얼굴이 주는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가공할 힘이 응축되어 있었다. 특히 김정수 중령, 그는 박진우의 눈빛에서 자신을 한낱 벌레처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경멸을 읽고는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 모든 진실을 목격한 사자의 분노가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면회실을 나선 박진우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서는 집어삼킬 듯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던 김정수 중령과 간부들은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맹수 앞에서 움직임을 멈춘 초식동물처럼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박진우는 아들의 생활관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김정수 중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김중령의 두꺼운 방어의식을 꿰뚫었다. 대대장실로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의문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린 목소리였다. 김중령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쪽입니다. 그는 거의 비굴할 정도의 자세로 앞장서서 걸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대장실은 최전방 부대의 지휘관실이라고 하기에는 제법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바닥에는 값비싸 보이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은 그가 받았을 각종 표창장과 기념패들로 가득했다. 그의 허영심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박진우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대대장의 의자에 가서 앉았다.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 방 안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김중령은 자신의 책상 맞은편에 마치 부름을 기다리는 부하처럼 어정쩡하게 서 있어야만 했다. 박진우의 곁에는 그의 충직한 부관, 이강석 소령이 그림자처럼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책상 위를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전시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명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다.
육군 중령 김태환. 그는 명패에서 눈을 떼고 이제는 피해자처럼 서 있는 김중령을 올려다보았다. 김중령. 예, 이장님. 내 아들 소대의 선임하사를 부르게. 아니, 직접적인 분대 관리 책임자가 누구지? 박진우의 질문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었다. 김중령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박민준 일병의 분대장은 황대철 중사입니다. 혹시 분대장에게 하문하실 말씀이라도? 부르주. 박진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김중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인터폰을 들어 황급히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의 부사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사내였다. 황대철 중사. 그의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군화는 그가 평소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한지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교활함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방 안의 분위기를 살피며 들어왔다. 합참의장의 4개 별을 확인하고는 순간 놀라는 듯했지만 곧바로 능숙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사 황대철 부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그 속에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계산적인 태도가 숨어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그저 높으신 분의 변덕스러운 시찰이며 적당히 비위만 맞추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듯했다. 박진우는 그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황 중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의 내면을 투시하는 듯했다. 황 중사는 그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황 중사라고 했나. 박진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곳의 훈련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다. 자네가 맡은 분대의 훈련 방식에 대해 설명해보게. 질문은 지극히 평범했다. 황 중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암기한 내용을 읊듯 유창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예, 저희 3분대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강의 분대를 목표로 실전과 같은 고강도 훈련을 통해 전개 병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 단련과 정신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사고는 없었고 박진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황 중사는 김중령과 아주 짧게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는 다시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대답했다.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고되고 있으며 의무대의 즉각적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박민준 일병도 훈련 중에 다쳤다고 하던데. 박 일병 말입니까? 황 중사는 마치 이제야 기억났다는 듯 과장된 몸짓을 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 야간 장애물 극복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성실하긴 한데 몸이 좀 둔한 구석이 있어서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박민준 일병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교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김중령도 거들고 나섰다. 이 장님, 황 중사는 우리 대대 최고의 분대장입니다. 병사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열정이 좀 과해서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심성은 착한 친구입니다. 박 일병거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고 모든 처리가 규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깨끗한 변경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장애물 극복 훈련이라. 박진우는 김중령의 말을 다시 한번 끊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몸을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댔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 장애물 극복 훈련에는 병사의 손목을 밧줄로 묶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고 자신만만하던 황 중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들은 합참의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황 중사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혹시 특수 레펠 훈련의 일종이었나? 박진우가 친절하게 다음 거짓말의 길을 열어주었다. 황 중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덥석 물었다. 예, 맞습니다. 특수암벽 등반 훈련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확보용 로프를 손목에 감는 천도연단 이런리 잔타만 잠차됐다 김노길. 그런가?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이강석 소령을 향해 말했다. 이 소령, 3대대의 주간 훈련 일지를 지금 즉시 확인해서 이번 주에 3분대가 암벽 등반 훈련을 실시했는지 보고하게. 그것은 결정타였다. 김중령과 황 중사는 사색이 되었다. 그런 훈련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훈련 일지에도 기록이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의 거짓말이 완벽한 막다른 길에 부딪힌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김중령은 최악의 수를 두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뒷배를 믿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로 했다. 그는 감히 합참의장을 가르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말했다. 이 장님, 송구스럽지만 이 문제는 저희 부대 내부의 지극히 사소한 사안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드님이 관련된 일이라 의장님께서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군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진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마치 잠자던 화산이 깨어나는 듯한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김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키는 김중령보다 크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거대한 산처럼 김중령을 짓눌렀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조용하게 울렸다. 김중령, 자네 말이 맞아. 박민준 일병은 내 아들이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김중령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로서 나는 지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하지만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서 나는 그보다 더한 참담함을 느낀다. 그의 시선이 얼어붙은 황 중세계로 향했다. 그리고 황 중사, 자네는 대한민국의 군인을 자네의 개인 소유물로 착각했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약자를 괴롭히는 면허증으로 착각했다. 박진우는 다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너희들은 이 최전방에 고립된 부대가 법의 눈이 닿지 않는 너희들만의 왕국이라고 믿었겠지. 그리고 내가 그저 아들 걱정에 달려온 팔불출 아버지로 보였을 것이다. 그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의 대가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진상조사가 아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대청소다. 박진우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고 이강석 소령이 그의 뒤를 따랐다. 문을 나서기 전 이 소령은 방 안에 남겨진 두 남자에게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대대장실 안에는 김태환 중령과 황대철 중사, 두 사람만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마주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를 깨닫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아버지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을 건드린 것이었다. 대대장실의 문을 닫고 나온 박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헬리패드를 향해 걸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이강석 소령의 군화 소리가 차가운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정수 중령과 황대철 중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지만 감히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를 뿐이었다. 박진우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밤바람이 다시 그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활화산이 들끓고 있었다. 헬리패드로 돌아가는 짧은 길 위에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잠에서 깨어난 병사들이 멀찍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부대를 감싸고 있던 공포의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인 눈으로 어둠 속을 걷는 거대한 실루엣, 박진우 대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육중한 동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프로펠러는 아직 돌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포효하며 지면을 박차고 오를 것처럼 위압적인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헬기에 오르기 직전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도열한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수십 명의 얼굴 위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훑고 지나갔다. 병사들은 그의 시선과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무리의 가장 끝자리에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려는 듯 서 있는 아들, 박민준이었다. 민준은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군화 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아버지에게 끔찍한 모습을 보였다는 수치심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미터의 거리와 그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박진우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군 최고 통수권자가 일개 병사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절망에 빠진 아들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한 약속이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 짧은 눈맞춤과 고갯짓의 의미를 민주는 정확히 이해했다. 순간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파르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헬기에 올라탔다. 이강석 소령이 뒤를 따랐고 육중한 기체의 문이 닫혔다. 곧이어 터빈 엔진이 굉금을 내며 깨어났고 거대한 프로펠러가 밤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다. 헬기는 잠시 지면 위에서 부유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솟구쳐 올랐다. 창밖으로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그 지옥 같은 부대의 불빛이 점처럼 작아지는 것을 보며 박진우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로서의 뜨거운 슬픔은 이제 차가운 강철 같은 분노로 벼려져 있었다. 지금부터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 기생하는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으려는 최고 지휘관이었다. 헬기 내부는 오글루시텔리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박진우와 이강석 소령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장이 되어 있었다. 적은 명확했다. 부패하고 오만한 지휘관과 그의 아래에서 폭력을 일삼는 하수인들, 그리고 어쩌면 그들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더 거대한 배후 세력까지. 그는 이미 수십 가지의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폐기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강석 소령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의 상관을 지켜보았다. 그는 박진우의 얼굴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읽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군 역사에 기록될 만한 거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전술 수첩을 꺼내 들었다. 곧 떨어질 명령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헬기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박진우의 명령에 따라 기술을 돌려 경기도 머우추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지휘 통제실, 일명 B1 벙커로 향했다. 그곳은 한반도 전역의 모든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한민국군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1시간 후 헬기는 벙커의 위장된 입구 근처 헬리패드에 착륙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곧장 지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차가운 인공 공기와 수많은 서버가 내뿜는 낮은 기계음, 복도를 지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예정에 없이 나타난 합참의장의 모습에 놀라며 칼 같은 경례를 붙였다. 박진우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곧장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 상황실로 들어갔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이강석 소령이 문을 닫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방 안은 오직 거대한 전술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만이 가득했다. 박진우는 스크린 앞에 섰다. 그는 한반도 전역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의 한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다. 강원도 최전방. 방금 전 떠나온 바로 그곳이었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기록하고 즉시 실행한다. 명령 대기 중입니다. 이강석 소령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오직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최여째, 국군 방첩사령부와 합참정보본부 직할의 특수정보팀을 동원한다.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비인가 라인을 사용하도록. 목표는 27사단 3대대. 그리고 그 대대장인 김태환 중령에 대한 모든 정보다.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둘째, 지금 이 시간부로 해당 부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한다. 김태환 중령과 황대철 중사를 포함한 부대 내 모든 간부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부. 셋째, 김태환 중령과 직속 상관인 연대장, 그리고 휘하 간부들의 지난 5년간의 금융거래 기록을 전부 조사한다. 군납업체나 보급 관련 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명령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겨냥한 정밀 타격 작전이었다. 넷째, 인적 정보 해시움 NT 자산을 활용한다. 의무병이나 보급병으로 위장시켜 부대 내에 침투시켜 내부의 분위기, 사병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모든 것을 보고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 외에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혹행위가 더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다섯째, 지난 2년간 해당 부대에서 의병 제대하거나 복무 부적응으로 타 부대로 전출된 모든 병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그리고 극비리에 그들과 접촉한다. 그들이 부대를 떠나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알아내. 이 모든 명령을 내리는 동안 박진우의 머릿속은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태환의 오만한 태도는 분명 그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정식적인 감찰 지시는 그들의 정보망에 의해 사전에 포착되거나 더 높은 선에서 압력이 들어와 무마될 가능성이 컸다. 그렇기에 그는 완벽하고 압도적인 증거를,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을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집해야만 했다. 부패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전에 그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외과 의사의 심정이었다. 이강석 소령은 박진우의 모든 명령을 수첩에 빠르게 받아 적었다. 그의 얼굴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이 명령들이 단순한 복수가 아님을 이해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처단하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군 최고 지휘관의 고독한 결단이었다. 모든 명령을 하달한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스크린 위에 표시된 이제는 붉은 점으로 깜빡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있는 부대를 말없이 응시했다. 이 모든 과정은 내게만 직보하도록. 외부에는 그 어떤 정보도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합참의장의 공식적인 명령이다.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이강석 소령은 수첩을 닫으며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이 가득했다. 이 소령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 상황실을 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박진우 혼자만 남았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우뚝 선 채 깜빡이는 붉은 점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합참의장의 무자비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고요하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폭풍이 마침내 한반도의 심장부에서 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합참의장 박진우가 3대대를 떠난 지 48시간이 흘렀다. 그 이틀 동안 B와 벙커의 전략 상황실은 그의 집무실이자 침실이 되었다. 그는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커피잔과 군용 전투식량 포장지만이 뒹굴고 있었다. 국가 안보에 관한 다른 긴급한 현안들이 계속해서 보고되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보이지 않는 전선, 강원도 최전방의 그 부패한 왕국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이강석 소령이 두꺼운 보안 서류철과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들고 전략 상황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사냥개의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박진우 앞에 서서 거수경례를 붙였다.
이 이장님, 초기 조사 결과 보고를 위해 왔습니다. 앉아서 보고하게. 박진우는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이소령은 자리에 앉아 태블릿 PC에 전원을 켰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먼저 통신 감청 결과입니다. 이소령이 화면에 암호화된 통화 기록을 띄웠다. 의장님께서 부대를 떠나신 직후 김태환 중령은 상급 부대인 연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 3통의 의심스러운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차장 조성민 소장에게 건 전화입니다. 박진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일가의 대대장이 군단의 사단장도 아닌 육군본부의 투스타 장군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 계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통화 내용은 암구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높은 곳에서 손님이 다녀가셨다. 아들 문제로 골치가 아프게 됐다.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바람막이가 필요하다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조성민 소장은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다. 김태환의 오만함 뒤에는 육군 본부의 장성이 버티고 있었다. 박진우는 말없이 다음 보고를 기다렸다. 두 번째 통화는 민간 군납업체 대진정밀의 대표 이 모 씨와의 통화입니다. 김중령은 이 대표에게 당분간 모든 거래를 중지하고 몸을 사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는 차명 계좌로 보이는 곳으로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려다 실패한 기록입니다. 이미 저희 쪽에서 지급 정지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박진우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쥐새끼들이 도망갈 구멍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은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이소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3년간 김태환 중령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중대를 만들어 해당 중대에 배정되는 동계 피복, 유류, 부식 등을 빼돌려 왔습니다. 빼돌린 군수품은 대진정밀을 통해 암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는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렇게 챙긴 비자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되었으며 그중 상당액이 정기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조성민 소장의 아내에게 명품 구입비나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상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전방의 대대장은 군수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육군 본부의 장성을 매수하여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들의 유착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견고했다. 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팔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기생충들, 국가의 혈세로 마련된 군수품을 빼돌려 적이 아닌 자신의 배를 불린 매국노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군 전체를 좀먹는 암세포를 향한 외과 의사의 그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인적정보 HU 민티 보고는 박진우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차가워졌다. 결과가 매우 참담합니다. 이소령은 차마 보고하기 힘들다는 듯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2년간 해당 부대에서 정신질환 및 만성 부상을 이유로 의병 제대한 병사 12명과 접촉했습니다. 그중 8명이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황대철 중사가 주도하는 가혹행위는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라고? 예, 그들은 갓 전입 온 신병들, 특히 집이 가난하거나 기댈 곳 없어 보이는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인격 모독, 심지어 성적인 학대까지 가하며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 후 특별 과외비 혹은 보호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혹행위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피해 병사들의 얼굴 사진과 그들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차례로 나타났다. 골절된 뼈, 찢어진 고막, 온몸에 남은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트라우마로 공허해진 눈동자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갓 구출된 난민들처럼 보였다. 그렇게 뜯어낸 돈은 황 중사가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는 김 중령에게 상납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아드님, 박민준 일병의 경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특이 케이스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니 겉보기에는 아무런 뒷배가
없어 보이는 먹잇감이었겠죠. 동시에 다른 병사들에게 본보기로 삼기에도 좋았을 겁니다. 이 왕국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고통받은 젊은 영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이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치러 온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군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군이라는 이름 아래 군복을 입은 악마들에게 그들을 제물로 바쳤다. 자신의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이제 수십 명의 다른 아들들의 고통과 겹쳐지며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강이 되어 그의 마음속을 휘저었다. 이것은 단순히 김태환과 황대철, 두 명의 악마를 처단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 끔찍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부패의 사슬, 그 전체를 끊어내야만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이제 슬픔을 넘어 이 실름을 넘어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비정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 이강석 소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첩을 펼쳤다. 조사 범위를 3대대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김태환의 상급 지휘관인 연대장, 그리고 그가 속한 사단 전체로 확대한다. 조성민 소장은 물론 그와 연계된 육군본부 내 모든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해 그들의 부패 사슬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그 뿌리의 끝을 확인해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리고 군사경찰 특임대 SDT 지휘관에게 연락해 최전개 수사팀과 완전 무장한 체포팀을 소집해서 비상 대기시키라고 전달하게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닐 것이다. 적의 소굴을 급습하는 군사작전이 될 것이다. 보안 유지는 생명이다. 이 작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둘뿐이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강석 소령의 눈빛도 함께 타올랐다. 이것은 이제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성전 샹찬이었다. 이 소령이 새로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방을 나섰다. 다시 혼자 남은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디지털 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강원도 최전방의 작은 붉은 점. 이제 그 점은 굵고 검은 선이 되어 사단사령부로, 그리고 더 나아가 국방의 심장부인 계룡대의 육군 본부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추악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마침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시작했던 이 싸움이 이제는 군 전체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청소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졌다. 그리고 그만큼 앞으로 불어닥칠 피바람 또한 훨씬 더 거세질 것이었다. 박진우 대장이 떠난 후 27사단 3대대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모든 것이 멎어버린 듯한 고요함이었다. 병사들은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기대감, 썩은 고목 같던 이 부대에 마침내 도끼날이 박혔다는 예감이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변화의 예감은 부대를 지배하던 악마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대대장실에서 김태환 중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다. 박진우가 남기고 간 서늘한 압박감이 여전히 그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는 방금 전 육군본부의 조성민 소장과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조 소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저 아들 바보 아빠가 와서 잠깐 성질 부린 것뿐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정식 감찰 지시 같은 건 없을 테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다 막아줄 테니. 전화는 끊겼지만 김태환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박진우의 그 마지막 눈빛.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의 맹수의 눈빛.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선멸자의 눈빛이었다. 아니야, 뭘 안다고. 여긴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최전방이야. 합참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이곳의 질서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두려움은 서서히 오만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래, 조성민 소장의 말이 맞다.
그들은 거대한 군 조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얽히고 설킨 공생 관계였다. 박진우가 아무리 합참의장이라도 이 거대한 시스템을 상대로 혼자서 싸울 수는 없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역시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것이고 그 꼬리는 자신이 아닌 황대철 같은 하찮은 놈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견고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변수가 마음에 걸렸다. 내부 고발자. 만약 병사들 중 누군가가 멍청하게 입을 열어버린다면 일이 귀찮아질 수도 있었다. 그는 싹을 잘라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공포야말로 가장 확실한 통제 수단이었다. 김태환은 인터폰을 들어 황대철 중사를 호출했다. 잠시 후 황 중사가 대대장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어서려는 도끼 또한 서려 있었다. 김태환은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다. 조 장군님과 통화했다. 걱정할 것 없다고 하시더군. 네, 잘도 했습니다. 황대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김중령이 몸을 돌려 황 중사를 노려보았다. 혹시 모를 불씨는 미리 꺼버려야겠다. 애들 입단속 제대로 시켜. 특히 박민준 그놈 이미 조치해두었습니다. 그놈 옆에 붙어 다니는 최영민 일병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다른 놈들도 알아서 기고 있을 겁니다. 주의를 주는 걸로는 부족해? 김태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부대의 왕은 서울에 있는 별 4개짜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뼈에 새겨줘야 해.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황대철은 김태환의 눈빛에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마침 최영민 그놈 오늘따라 눈빛이 좀 반항적이던데 군기를 새로 잡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맡겨 주십시오. 황 중사는 경례를 붙이고 대대장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다시 오만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왕국에 감히 균열을 내려는 외부 세력에 대한 분노와 그 분노를 가장 손쉬운 상대에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가학적인 쾌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최영민 일병은 불안감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박진우 대장의 방문 이후 그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다. 이제 이 지옥도 끝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더 큰 공포가 되어 돌아왔다. 오늘 하루 종일 황대철 중사와 그의 패거리들은 마치 먹잇감을 희롱하는 하이에나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의미심장한 미소와 협박이 담긴 농담을 던졌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침상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화들짝 놀라 눈을 뜬 그의 앞에는 어둠 속에서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2명의 선임병, 강 병장과 오 상병이 서 있었다. 그들은 황대철의 가장 충실한 개들이었다. 조용히 따라와. 속삭이는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최영민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잠든 동기들 사이를 가로질러 조용히 그들을 따라 나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발뒤꿈치를 찍고 있었다. 그들이 최영민을 끌고 간 곳은 막사 뒤편의 낡은 보일러실이었다. 싸늘한 콘크리트 바닥과 녹슨 파이프들,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는 그곳은 마치 고문실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보일러실 중앙에는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황대철 중사가 서 있었다. 최영민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강 병장이 뒤에서 철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최영민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황대철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최영민 일병. 아이실병 최영민. 요즘 군 생활이 편한가 봐.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것 같던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가. 황대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했다. 그는 최영민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어제 그 높으신 분이 다녀가시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았나? 네가 박민준 그 새끼한테 무슨 말을 했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깨우지스마. 황대철의 주먹이 최영민의 복부를 강타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최영민은 위액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강 병장과 오 상병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내 톡톡히 들어. 최영민, 그 별 4개짜리 할배는 지금 서울에서 따뜻한 이불 덮고 자고 있어. 하지만 나는 바로 여기. 내 눈앞에 있다. 누가 더 무서운지. 이제 슬슬 감이 와. 그는 최영민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조롱했다. 네가 여기서 겪는 일, 네가 여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이 부대를 나가는 순간 전부 잊어버려야 하는 거야. 만약 내 주둥이에서 단 한 글자라도 새어나간다. 그럼 내 남은 군 생활은 진짜 지옥이 뭔지 체험하는 시간이 될 거다. 이해했나? 최영민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황대철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감히 저항할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장 연약한 이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해야 했다. 대답 소리가 작다. 그 말을 신호로 강 병장과 오 상병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최영민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군화로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걷어찼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증오와 자신들의 권력을 확인하려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영민은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황대철은 땀을 닦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누가 물으면 밤에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 알았어. 그는 쓰러진 최영민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보일러실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최영민은 나타나지 않았다. 곧이어 그는 의무실 침상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온몸은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계단에서 굴렀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박민주는 의무실로 달려갔다. 친구의 끔찍한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방문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악마들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한 셈이었다. 영민아, 괜찮아. 누가 그랬어? 말해, 제발. 민준이 애타게 물었지만 최영민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완전히 부서져 버린 후였다. 그날 저녁 대대장실에서는 김태환 중령과 황대철 중사가 조촐한 축배를 들고 있었다. 보아하니 이제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역시 약은 좀 써야 말을 듣습니다. 황대철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김태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잔을 채웠다. 수고했어. 황 중사.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군. 서울 촌놈들이 뭘 알겠나. 군대란 바로 이런 곳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대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드는 그 순간에도 서울의 지하 벙커에서는 거대한 거미줄의 지도가 완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거미줄의 주인인 거미는 이미 먹잇감들을 향한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춤추는 꼭두각시들의 파티는 이제 곧 막을 내릴 참이었다. 작전 개시 시각은 D-Day 0660시 박진우 대장이 3대대를 떠난 지 정확히 72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 72시간 동안 B1 벙커의 전략 상황실은 대한민국군의 모든 정보력이 집결하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이강석 소령이 이끄는 비밀 정보팀은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의 네트워크를 남김없이 그려냈다. 그리고 작전 개시 6시간 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했다. 3대대 내부의 의무병으로 위장 침투했던 인적 정보 자산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표적 최영민 일병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 폭행 확인, 현재 의무실에 격리 중이나,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 부대 내 공포 분위기 극에 달함, 주동자 황대철 중사 및 지휘관 김태환 중령 은상황 통제에 성공했다고 판단, 저녁에 부대 인근 식당에서 자축 파티를 벌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음, 현재 완전한 무방비 상태. 이강석 소령은 보고서를 박진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진우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 자축 파티라는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 젊은 병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다. 그 순간
박진우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증거 수집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디지털 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곁에는 모든 준비를 마친 이강석 소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소령, 군사경찰 특임대를 동원해 저들을 급습하는 건 하책이다.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왜입니까? 의장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책인 거다. 특임대가 들이닥치는 순간 김태환은 조성민에게 연락할 테고 조 소장은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들겠지. 언론에 군 내부의 과잉 수사라는 식으로 정보를 흘려 여론을 흔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게 되겠지. 우리는 뱀의 꼬리 몇 개만 자르고 끝내게 될 것이다.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3대대가 위치한 강원도 최전방 일대의 지형이 입체적으로 확대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뱀의 꼬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다. 뱀의 머리, 몸통, 그리고 그들이 숨어있는 동굴 전체를 한꺼번에 산채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이 외부와 연락할 시간도, 증거를 인멸할 틈도, 심지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을 시간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인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에는 전쟁의 방식이 있는 법이다. 체크메이트다. 박진우는 결심을 굳히고 보안 처리된 직통무서 회선을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대한민국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차례로 연결되었다. 제1야전 군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그리고 육군 특수전사령관. 그의 목소리는 합참의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담아 짧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하니 합참의장이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하달한다. D-Day 곤율 공용실을 기하해 강원도 철원 일대 DMZ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위협이 포착된 상황을 가정 군단급 대규모 불시 합동 훈련을 개시한다. 훈련명은 철갑상어. 수화기 너머의 지휘관들은 경악했지만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합참의장이 직접 발령하는 불시 훈련은 그 자체로 실제 전쟁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했다. 1군사령부는 예하 기갑여단을 즉시 출동시켜 훈련구역 외곽에 3중의 차단선을 구축한다.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쇄하도록 공군작전사령부는 즉시 CCT 공정통제사팀과 전자전기를 투입, 0530C를 기해 해당 구역의 모든 민간 및 군 통신망을 마비시킨다. 전자전 훈련의 일환으로 위장한다. 특수전사령부는 예하 707특임대대 신개팀을 헬기 편으로 침투시켜 훈련구역의 핵심 목표 지점에 대한 내부 차단선 확보 및 아군 피해 방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 훈련에는 합참의장 직권으로 군사경찰 특임대 SDT와 합참감찰실 전개 요원들이 실전 상황 적응 훈련 명목으로 배속된다. 이들의 모든 활동은 훈련의 일부이며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 작전의 핵심은 완벽한 기만이었다. 김태환 중령과 조성민 소장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이것은 그저 갑작스럽고 재수없는 대규모 훈련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훈련의 구경꾼이 아니라 훈련의 목표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터였다. 그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향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꼴이 될 것이었다. 박진우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대한민국의 군사기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밤중의 경부고속도로, 민간인들의 차량 행렬 사이로 위장막을 씌운 K1A2 전차와 K21 장갑차들이 육중한 캐터필러 소리를 울리며 북쪽을 향해 질주했다. 어둠 속 산길을 따라 수십 대의 군용 트럭들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오직 야간 투시 장비에 의지하여 소리 없이 이동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검은색 특수도료를 칠한 시누크 헬기와 블랙호크 헬기들이 굉음을 울리며 차례차례 이륙했다. 그 안에는 완전 무장한 707특임대대 대원들과 그들과는 이질적인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합참 감찰실 요원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작전 개시 시각이 가까워 올수록
3대대가 주둔한 강원도 철원 일대는 거대한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D-Day, No Five Minutes. 자신의 관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김태환 중령은 땅이 울리는 듯한 희미한 진동에 잠을 깼다. 처음에는 지진인가 싶었지만 곧이어 창밖으로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차량의 행렬이 보였다. 그의 부대 주변의 모든 도로가 끝이 보이지 않는 군용 차량들로 가득 메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책상 위에 있던 비상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일군사령부 작전처장의 목소리였다. 김중령, 지금 즉시 부대 전 병력을 비상대기시켜 공유열 효명시를 기해 자네가 속한 섹터에서 군단급 합동훈련이 시작된다. 합참의장 지시사항이야. 자네 부대는 현 위치를 고수하며 모든 훈련 부대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김태환은 순간 욕설을 내뱉었다. 하필 이럴 때 훈련이라니. 하지만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합참의장의 방문 이후 뒤숭숭했던 부대 분위기를 다잡을 좋은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훈련 부대에게 얼마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생각에 오히려 약간의 흥분마저 느꼈다. D-Day No 50시 3대대 주둔지로부터 불과 5km 떨어진 야산에 위성 안테나와 각종 첨단 장비로 가득한 이동식 지휘 통제 차량 CP-2 조용히 자리 잡았다. 차량 내부의 대형 스크린에는 박진우 대장의 모습이 실시간 영상으로 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특임대 SDT 지휘관과 방금 전 헬기에서 내린 700억 7 특임대대 팀장, 그리고 이 모든 현장 작전을 지휘하는 이강석 소령이 서 있었다. 이강석 소령이 위성 지도를 가리키며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했다. 현재 외부 차단선, 내부 차단선 모두 확보 완료. 05:30시를 기해 목표 지점의 모든 통신망이 완벽히 두절되었습니다. 목표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작전 개시와 동시에 알파팀은 대대장실과 관사를 급습, 김태환 중령을 체포한다. 브라보팀은 부사관 숙소를 급습, 황대철 중사와 그 하수인들을 제압한다. 찰리팀은 행정반과 모든 사무실에 진입하여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다. 그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스크린 속에 박진우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이 이장님, 뱀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크린 속의 박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아들의 복수를 앞둔 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암을 도려내는 냉정한 집도의의 눈빛이었다. 지휘 차량 내부의 디지털 시계가 묘령시 5555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5, 4, 3, 2, 1. 마침내 체크메이트를 위한 마지막 말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3대대 주둔지는 불시에 떨어진 훈련 명령에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대장 김태환 중령은 갓 다려 빳빳한 전투복 차림으로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도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참모들을 닥달하던 참이었다. 연병장 정리 똑바로 못해. 훈련 부대 사령관이 어느 분이신 줄 알고 이따위로 준비하는 거야. 당장 전 병력 동원해서 잡초 하나까지 다 뽑아버려. 그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대가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얼마나 군기가 잡혀 있는지를 상급 부대에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번 훈련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을 참관할 높으신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자신의 진급의 발판으로 삼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같은 시각 생활관에서는 황대철 중사가 몽둥이를 든 채 병사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느려 터져가지고 내 놈들 때문에 대대장님 얼굴에 똥칠할 일 있어. 관물대 정리 상태 불량한 놈들은 오늘 초주검이 될 줄 알아. 그의 광기, 어린 고함에 병사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손을 놀렸다. 어젯밤 최영민 일병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은 효과가 확실했다. 부대 내에는 그 누구도 감히 황 중사의 심기를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완벽한 공포의 질서가 재확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은 왕국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대한민국 군 전체의 힘이 응축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누르스누르스늘. 디지털 시계의 숫자가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김태환 중령이 놀라 창밖을 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2대의 시커먼 UH, 육식 블랙호크 헬기였다. 훈련 지원을 위해 온 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낮고 위협적인 고도였다. 헬기는 착륙하는 대신 부대의 심장부인 연병장과 대대본부 건물 상공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헬기의 양쪽 문이 열리며 검은 밧줄들이 지상으로 던져졌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 완전 무장한 검은색 전투복의 사내들, 7배랑7 특임대대와 군사경찰 특임대 SDT 대원들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쾅가 하는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부대의 정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안쪽으로 날아갔다. 그 뒤를 이어 KA-1208 차륜형 장갑차 한 대가 포효하며 진입했고 그 뒤로 수십 대의 군사경찰 헌병 순찰차와 감찰 요원들을 태운 트럭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모든 것은 단 90초 만에 일어났다. 대대본부, 생활관, 무기고, 통신실 등 부대의 모든 주요 건물의 출입구는 순식간에 외부에서 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무장 군인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기습 공격, 점령 작전이었다. 무슨 일이야? 김태환 중령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급하게 전화를 들려던 순간 그의 집무실 문이 폭발하듯 부서지며 안으로 열렸다. 방탄 헬멧과 방탄복, 소총으로 무장한 SDT 대원 4명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에게 총구를 겨눴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이강석 소령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꼼짝 마라, 손머리 위로. 김태환은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강석 소령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합참의장의 권한으로 발동된 긴급 체포영장이었다. 김태환 중령, 군형법 제35조 직무유기, 제58조 부하폭행 및 가혹행위, 제59조 근무기피 목적 상해, 군형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체포한다. 뭐라고 이게 무슨? 나는 조성민 장군님. 김태환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뒷배 이름을 외쳤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SDT 대원 한 명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수많은 표창장과 기념패들이 벽 위에서 말없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생활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황대철 중사는 갑자기 들이닥친 특임대원들의 모습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완력을 믿고 대원 한 명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 객기였다.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이어진 특임대원의 묵직한 개머리판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괴롭혔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를 지켜보는 수십 명의 병사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왕국은 무너졌다. 너무나도 빠르고 허무하게 체포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찰리팀으로 명명된 합참 감찰실 요원들은 행정반과 지휘관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서류 캐비닛을 강제로 열고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뜯어냈으며 간부들의 개인 사물함까지 모조리 압수했다. 김태환 중령의 부패왕국을 지탱하던 모든 증거들이 단 한 조각의 예외도 없이 수거되고 있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는 심판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연병장에 설치된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이강석 소령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3대대 소속 모든 병사들은 주목한다. 반복한다. 모든 병사들은 주목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합참의장 명령에 따른 정식 조사다.
현재 시간부로 너희들의 지휘관이었던 김태환 중령은 보직 해임되었으며 황대철 중사를 포함한 일부 부사관들은 체포되었다. 이 부대를 지배하던 공포의 통치는 끝났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안전은 합참이 보장한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이 부대에서 자행된 모든 부조리와 폭력을 알고 있다. 침묵 속에 고통받아온 병사들이 있다면 이제는 말할 시간이다. 너희들의 증언은 군 최고사령부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뼛속에 새겨진 공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당민준과 최영민도 그 군중 속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악마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들을 짓누르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한 이등병이 떨리는 걸음으로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감찰 요원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저도 맞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다. 닫혀있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자 억눌려 있던 거대한 물줄기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도 돈을 뺏겼습니다. 제 동기는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최영민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그 약속을 떠올렸다. 그는 옆에 있던 박민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빛을 향해 걸어 나갔다. 마침내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서울의 비완 벙커에서 박진우 대장은 수십 개의 화면을 통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체포되는 김태환의 비굴한 얼굴을, 끌려나가는 황대철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어 나오는 아들과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강철 같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서글픈 만족감이었으며 정의를 바로 세운 자의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자 3대대에 세워졌던 종이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부대는 합참 직할 통제해 완벽하게 봉쇄되었고 외부와 단절된 그곳은 거대한 신문실이 되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왕국의 가장 잔인한 집행관, 황대철 중사였다. 임시 조사실로 개조된 창고 안, 황대철은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낯선 합참 감찰실 소속 수사관 2명이 앉아 있었다. 황 중사, 협조해주면 일이 편해질 거요. 협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협조를 합니까? 나는 대대장님 명령에 따라 부대를 관리했을 뿐이요. 당신들 월권 행위하고 있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이 김태환 중령과 조성민 소장의 힘으로 곧 정리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비웃지도 그와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기계처럼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었다. 수사관 한 명이 노트북을 돌려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 이름과 그들의 부모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빼곡히 정리된 은행, 거래 장부가 떠 있었다. 황 중사의 차명 계좌였다. 이건 다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보내주신, 고맙다고 아들의 팔을 부러뜨리고 고막을 찢어놓은 게 고마워서 수사관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피해 병사들의 진단서와 피 묻은 군복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황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증거도 없어. 증거? 수사관은 비웃음 대신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똑똑히 들어. 최영민, 내 주둥이에서 단 한 글자라도 새어나간다. 그럼 내 남은 군 생활은 진짜 지옥이 뭔지. 보일러실에서 최영민 일병을 협박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황대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무슨 짓을 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김태환 중령은 지금 당신 옆 조사실에서
모든 혐의를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소. 당신이 주도해서 벌인 일이고. 자신은 몰랐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믿는 조성민 소장은 1시간 전 육군 본부에서 긴급 체포되었소. 당신의 왕국은 끝났어. 황 중사.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버림받았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서. 자신은 그저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가장 말단의 꼬리일 뿐이었다. 배신감과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야. 다 대대장님이 시킨 겁니다. 돈도 전부 대대장님께 상납했고 가혹행위도 대대장님이 병사들 군기를 잡으라고 먼저 지시했습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의 오만함은 비굴한 애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부대 내에서 벌어졌던 모든 범죄의 목록과 그 범죄에 연루된 모든 상관들의 이름들이 그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자 나머지는 거침없이 무너져 내렸다. 황대철의 자백은 김태환 중령의 마지막 발악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조성민 소장과의 통화를 애타게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황대철의 자백서 4번뿐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최전방의 작은 왕국을 호령하던 폭군은 이제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일개 범죄자로 전락했다. 숙청의 칼날은 3대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합참의 조사팀은 김태환과 황대철의 자백을 토대로 번개처럼 상부로 치고 올라갔다. 비리를 묵인하고 떡고물을 받아 챙겼던 연대장과 사단 참모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부패의 정점에 있던 조성민 소장 역시 육군본부의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갑을 차야만 했다. 회의 도중 들이닥친 군사경찰들에게 연행되는 투스타 장군의 모습은 군 상층부에 거대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박진우 대장의 대청소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뿌리까지 도려내는 외과수술임을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제국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희생자들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박민준과 최영민을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 병사들은 그날 밤으로 3대대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낡고 퀴퀴한 막사가 아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병실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 외과 의사들은 그들의 몸에 남은 상처를 치료했고 군 전문 심리상담관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더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열지 못하던 병사들도 안전한 환경과 상담관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털어놓았다.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순간들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감했고 분노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그 과정 속에서 병사들의 상처는 아주 조금씩 더디지만 분명하게 아물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진우 대장이 사복 차림으로 아들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합참의장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병실 창가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창밖의 정원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간의 안정과 치료로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떠냐? 박진우가 조용히 아들의 옆에 섰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다. 더 이상 그들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나 숨겨야 할 비밀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왔다. 박진우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다.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말했다. 내가 사과해야지. 아비인 내가. 내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서울의 편안한 집무실에 앉아 있었구나. 이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미처 살피지 못한. 이 애비의 잘못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합참의장으로서가 아닌
한 아버지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수치심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이해받고 위로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 그래.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친구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건의 전모가 담긴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고 군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혁위원회가 출범하기로 결정되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종이로 만들어진 부패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이제 더 단단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집을 지을 준비를 해야 했다. 박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끝났지만 진정한 재건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철검 사건이라 불리는 군 내부 숙청의 광풍이 잦아들고 계절은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6개월 동안 군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조성민 소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불명예 전역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부패 스캔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군이 스스로의 치부를 도려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진우 대장이 주도한 군 개혁안, 통칭 박진우 플랜이 국방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전군에 하달되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고 각 부대마다 독립적인 병사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군수품 조달 시스템 전면 개편 또한 이루어졌다. 물론 오랜 시간 골마왔던 상처가 단번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초여름의 어느 날 박진우 대장은 다시 강원도 철원의 3대대 주둔지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육중한 헬리콥터의 위압적인 강림 대신 그는 평범한 지휘용 지프를 타고 부대의 정문을 통과했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4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딱딱한 지휘관의 그것이 아닌 오랜만에 옛터를 찾은 사람의 그것처럼 부드러웠다. 부대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삭막하고 어두웠던 막사 건물들은 밝은 색으로 새로 페인트 칠되어 있었고 연병장 구석에는 작은 농구 코트와 풋살장이 새로 생겨나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병사들의 표정이었다. 그의 지프가 지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병사들의 경례는 절도가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공포와 불안감이 서려 있지 않았다. 건강한 젊음의 활기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새로 부임한 젊고 유능한 대대장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박진우를 향해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경례를 붙였다. 이 의장님, 부대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없네. 자네와 여기 있는 병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박진우는 대대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화답했다. 그는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시설 순시는 모두 사양했다. 대신 한 가지를 요청했다.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 옆 작은 야외 강당으로 집결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잠시 후 수백 명의 병사들이 계단식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박진우는 높은 연단 위가 아닌 병사들과 같은 눈높이의 단상 아래에 섰다. 그는 쓰고 있던 정모를 벗어 옆에 내려놓았다. 그의 흰 머리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는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군인의 명예와 전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 모인 젊은 전우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합참의장으로서가 아니라 평생을 군에 몸 바친 한 명의 늙은 군인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안의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은 부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오. 이 군복은 이 나라의 국민들과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전우를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증표요. 그의 시선이 병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가장 강한 군대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오. 가장 강한 군대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뭉친 군대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소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전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 강당이 서 있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 자리가 과거 어떤 어둠의 역사를 가졌는지 잘 알고 있소. 그리고 약속하겠소.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젊은 군인들이 깨어있는 한,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소.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의무적인 박수가 아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다. 박수를 치는 병사들 중에는 최영민 상병도 있었다. 그는 사건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해서 이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지켜낸 이 부대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의 남은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치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닌 상처를 극복한 자의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박진우는 조용히 부대 최북단, 비무장지대 철책선이 보이는 초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아들, 이제는 제법 군인다운 늠름한 풍채를 갖게 된 박민준 상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의 저녁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DMC의 풍경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아름다웠다. 멀리 북녘의 산하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철책 너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저 너머에도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서 있을 거라고. 그렇겠지. 우리가 왜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 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민주는 자신의 소총을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이 나라와 국민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전우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박진우는 아들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6개월 전, 절망과 공포에 질려있던 나약한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군인으로, 그리고 한 명의 어엿한 남자로 성장한 아들이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네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너 자신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더 훌륭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 경례를 붙였다. 그의 충성 구애는 이제 따스한 온기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초소를 떠났다. 지프에 올라타 부대를 떠나는 길. 그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석양을 등지고 철책선 앞에 우뚝 서서 자신의 조국을 지키고 있는 아들의 실루엣. 그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여 년 전 설악산에서 아들과 함께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어렸던 아들의 모습과 방금 전 보았던 늠름한 군인의 모습이 겹쳐졌다. 박진우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번졌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군은 치유되고 있으며 아들은 무사히 성장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저 차가웠던 땅 위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